아까 국내 정치 토의 소모임 아고라에서 소모임장을 맡고 있는 조은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격변하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청년 세대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초대 국민의힘 대표, 초대 개혁신당 대표, 현재 경기 화성시 의원이신 이준석 의원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준석 의원님의 강연으로 진행하고 2부는 사전 준비된 질문과 현장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2부 현장 질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자면 원활한 강연을 위해서 소음이 될 만한 것들을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이준석 의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오늘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국민대학교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오기 전에 뉴스가 하나 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드디어 선고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 다들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윤석열은 요즘 각자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뭐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될 것이다. 네. 나머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저도 정치하면서 황당한 일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이 1979년, 80년 이후에 동원되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선관위를 털러 간다든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했던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크게 져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 정치의 과정 속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왜 반복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저는 무슨 운명입니까? 제가 2011년, 12년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보수 진영이 이제 하락기에 들어온 뒤부터, 쇠락기에 들어온 뒤부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했는데 2011년,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서 총선도 이기고 대통령 만드는 데까지 일조했는데 그분이 2017년 대걸 탄핵당하고 그래서 나락간 보수정당을 살린다고 2021년 뭐 이렇게 해서 또 당대표까지 하면서 보수정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바꿔놨는데 어떤 한심한 사람이 다 말아먹고 그리고 이 한심한 사람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어가 내쫓고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게 있다면은 제가 기똥차게 이런 벼락이 떨어질 때는 그 당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이 될 땐 전 바른정당에 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또 내쫓아가지고 지금은 개혁신당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파국을 제3자는 아니지만은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굳이 탄핵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정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1학년 학생 계신가요? 2학년, 3학년, 4학년. 네, 골고루 있으시네요. 학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전에 3번 떨어졌다고 이제 저 놀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다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곳에 계속 도전해가지고 그 3번 선거를 낙선하고 나니까 정말 어려운 선거. 동탄이라는 저도 처음 찾아간 곳에서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치 없는 시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보수 진영에 또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 중에서도 제가 국회에서 다른 정당으로 지금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나름의 어쨌든 제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였어요. 저는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근데 프로그래머 출신들은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논리입니다. 프로그램은 짜보면은요. 이렇게 막 짠 다음에요. 실행시켜보면은 컴파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예 에러가 나버려요. 프로그램의 논리에 안 맞으면은.
우리 어릴 때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러이러한 조건이면은 이것을 실행해라 이런 것들을 막 짜놓은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동작해라. 그다음에 이 동작의 인풋이 뭐면은 이걸 해라. 이런 게 다 짜여 있는 게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 굉장한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많은 걸 따져보게 되는데요. 정치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을 잘 따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의도거든요. 근데 여의도 정치권에 가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좌절감도 느끼고 이걸 한번 고쳐보겠다고 해서 정치를 많이 좀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의도에는 참 이렇게 논리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시대에 맞게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싸워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겼는데요. 여의도 정치에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정치는요, 솔직히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워가지고 결과를 내는 게 정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는 은근히 그런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어요. 예, 이게 정책을 갖고 A랑 B라는 대안을 갖고 싸우다가 더 나은 것을 가리는 것이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역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때려잡고 이런 게 역동성으로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 영국의 예를 들어서 의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신다면은 PMQ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Prime Minister's Questionnaires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여당 당수인 수상과 야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토론 배틀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건 그 나라의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되려면은 최소한 거기 가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말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한 몇 주에 한 번씩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단 둘이서 책상 하나 앞에 놓고 사회자도 없이 토론 배틀을 100분 토론을 하는 겁니다. 둘이서. 그 정도의 논쟁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정치가 돌아간다면은 대한민국은 약간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데요. 예전에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사람인데요. 결정을 한다고 할 때, 결정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 라이팅이라고 하는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틀린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근데 가장 안 좋은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덕목인 것처럼 굴러간 지가 꽤 되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제압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기득권 세력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보면은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뭐 이런 차원이면 아까 말했듯이 A와 B의 대립이고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닌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격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오히려 목소리가 커 보이는 현상까지도 발생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가 계엄을 터뜨린 다음에 이게 사실상의 본인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키피디아에 가가지고 제가 계엄이 있은 지 한 2, 3일 뒤에 전 세계의 쿠데타 사례를 모아놓은 문서를 봤어요. 근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뭐 아프리카나 아랍의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벌이고 이러면은 나름 거기에 정리된 걸 보면은 목적이 그래도 뭐 조국 근대화 아니면 뭐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사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부정선거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선거의 진실을 캐기 위해 가지고 했고 지속시간 뭐 2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황당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도 서울대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양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정선거라는 아이템을 들고 이런 쿠데타성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진척된 것을 봐도 부정선거를 사실 믿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죠. 많게는 인구의 20, 30%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는 그분들과 끝없이 논쟁했지만은 논쟁이라고 하는 건요. 최소한의 기반인 아까 제가 A와 B의 대안의 경쟁이 된 논쟁은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와 제가 논쟁하면서 기본소득이 옳냐 아니냐고 논쟁하면은 적어도 해볼 만한 논쟁이에요. 근데 이 부정선거 논쟁을 해볼 때는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은 첫 단계부터 맡깁니다. 자, 제가 물어봐요, 먼저. 도대체 부정선거, 그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했습니까? 그럼 무조건 중국이 했다 그래요. 예. 중국에 누가 했습니까? 그건 모른다. 하여튼 부정선거가 있었다. 결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 그것도 모른다. 어디서 했느냐? 모른다. 근데 하긴 했다. 어떻게 했냐? 모른다. 그러나 하긴 했다. 왜 했냐? 문재인이 시켰다. 그다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그럼 논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이거 어르신 이거 논쟁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너 중국인이지. 그 다음 대화가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 맞아? 화교지. 이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일부의 지금 무슨 매니악한 집단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당한 덩어리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결론에 끼워 맞춰가지고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이제 논쟁이 아니고 그냥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이 터지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3일 뒤면 선고가 난다고 하는데 지난 4달이 흘렀거든요. 4달이면요. 1년에 3분의 1입니다. 진짜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갖고 허송세월을 했느냐. 자, 처음에 계엄이 터졌어요. 그랬더니만은 일군의 사기꾼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곧 트럼프가 우리를 구련하러 군대를 보낼 것이다. 예. 그때는 그럴듯하게 두고 여기서 믿었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걸 믿으면은 반지성이죠. 그거는. 예. 트럼프가 지금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이 풀려날 것이고 이재명 감옥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이 체포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한미군이 끌고 갔다가 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이 트위터로 그런 일 없다 하니까 주일미군이 끌고 가가지고 주한미군은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우리는 미국에게 헬프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하면서 성조기를 흔듭니다. 그럼 정작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거기에 대한 반박 성명을 트위터로 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지금 이게 제가요 지금 어디서 뭐 어렵게 찾아낸 끄트머리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의 의식을 지배했던 얘기라는 것이죠. 예. 아까 부정선거 얘기 좀 더 하자면요. 부정선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선거 지자마자 자기들끼리 왜 졌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까 앞에 과정을 다 만들어버리죠. 제가 놀랐던 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담론이라는 게 2020년 총선에서 져서 시작한 거예요. 그 2020년 총선에 지고 나가지고 국회에서 갑자기 부정선거 옹호한 사람들이 그 회의실에서 대회의실에 집회를 엽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들이 나름 한 달 동안 연구해가지고 왜 이것이 부정선거인지를 결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회 같은 걸 해요. 근데 국민보고회 거기 저도 이제 도대체 이 뚱딴지 같은 소리 뭐 하는지 보자. 그랬더니만은 자기들이 나름 파워포인트를 또 열심히 만들어 와가지고 1번부터 뭐 10몇 번까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대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9번이 뭐냐면 근거가 개표에 사용된 LG 그램 노트북에는 와이파이라는 기능이 내장돼 있다 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야 드디어 찾았다. 와이파이라는 기능을 찾았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근거가 9번은 와이파이. 10번이 뭐냐 윈도우 10입니다.
와이파이를 쓴다 그랬더니 와 하고 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문재인 이놈 이렇게 한 거예요. 10번은 윈도우 10을 쓰니까 부정선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돈을 모금한 거예요. 굴러가가지고 어른상계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지하철에서 만나면은 아니 어르신 왜 부정선거입니까? 그러니까 와이파이란 걸 쓴대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반지성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내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와이파이나 윈도우 10 같은 아끼는 분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같이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정도라면은 저는 이런 반지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은 지성을 상징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맞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반지성들은 때로는 어떤 권위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강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떨 때는 여러분이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도 부정선거에 심취해가지고 맨날 저런 거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엄마 와이파이는 그런 게 아니야. 윈도우 10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반지성이 확산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 99명의 중국인들 그런 거 없어. 이런 걸 여러분이 실제로 얘기할 수 있어야 이런 것이 조금씩 진화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 뭐 부모님이 뭐 저러고 다닌다 내가 놔둬야지 이렇게 갔을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반지성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같이 지성의 영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다 같이 미쳐 돌아가면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느 정도 미쳐 돌아가가지고 결국 대통령이란 자가 그것을 믿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계엄이 터지고 대한민국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관했던 대가치고는 너무 심각하죠. 예.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이것의 최종 버전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미국 CIA 요원이라 주장하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관종이 등장해가지고, 예. 이 캡틴 아메리카가 막 이제 증언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구속됐죠. 그리고 드러난 것은 안병희 씨인가요? 그냥 관종 사기꾼이었다는 거.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절반을 들었다 놨다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성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저 정치하다 보면 이제 뭐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제가 뭐 방송 가서 많은 말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공격받을 일도 많죠.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공격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럼 지하철 4호선 딱 타면은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와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이러는 거예요. 이준석이 자네는 왜 조국이 딸이랑 결혼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냐면요. 보통 지적을 하면요. 이제 일부의 사실과 약간의 허위가 섞여 있으면 대응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 그거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가 사실인지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결혼도 안 했고 전 조국 장관 딸을 본 적도 없고 뭐 그 당시엔 그분도 결혼 안 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거기다 제가 어르신 저는 제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조국 딸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였냐면 자네는 왜 젊은 사람이 거짓말부터 하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니 어르신 진짜 안 했다니까요. 결혼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에서 다 봤다고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무의미한 가치 없는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과거 같으면은 이런 일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의 대부분은 그런 쓸데없는 가짜 뉴스나 아니면은 잡설들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 선동 자료에 대처하고 그 거짓에 대처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지성의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적어도 형식 논리라도 맞춰야 되는데 이 형식 논리를 맞추지 않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유튜브의 알고리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라는 게 많이 바뀐 거겠죠. 예전에는 전국에 예를 들어 뭐 부정선거론자들이 1%가 있으면은 5천만 명, 50만 명 아닙니까? 그럼 동네에 풀어놓으면 몇 명씩 안 돼요. 근데 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바로 유튜브죠.
나 평소에서 내가 음모론 믿으면서 나 애국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은 그냥 미친 사람 취급당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면역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애국자의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나 같은 사람 몇십만 명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우가우가 하면서 역시 애국자들이 이 세상에 많군.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착시 효과에 빠져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지점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심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옛날에 조국 사태 때 본인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방송국 TV를 틀어보면은 자기 우월 준 사람 별로 없는데 유튜브를 트니까 갑자기 보수 유튜버들이 적의 적은 친구라고 조국 장관을 까기 시작하니까 본인에게 우군이 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매료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의존하게 된 것이죠. 원래 소수 종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게 되는 거 과정과 동일하죠. 현시에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약간 좀 소수 종교나 특이 종교에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포교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포섭됐던 거죠. 네. 요즘 들어서 명태균 사건이라는 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일관성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지 우리가 대화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명태균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면서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그걸 받을 수 있어? 갖고 엄청나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건인데 요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다 또는 그걸 제공받았을 때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단을 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통용이 됩니다. 세 달 전에는 돈을 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돈을 안 줬다고, 돈을 줬다고 뭐라 그러는 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정치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 이준석이 그래 정치를 하는데 너도 그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닥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누구처럼 옆에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 나고 하나만한 소리 하고 청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맨날 하고 다니고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장애인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나? 왜 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어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것의 경쟁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나중에 뭘 바꿨느냐로 기억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탕 발림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까요? 아부하고 사탕 발림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화나게 않게 하는 합법. 제가 시작하면 너무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잘할 자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화나지 않게 하는 합법. 근데 그걸 해가지고 대한민국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맞는 말을 하면서 살기로 했다. 맞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올바른 말이라는 말, 옳은 말이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 처맞는 말이라는 얘기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옳은 말이 될 것이고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지금 현실에서는 시작할 때는 처맞는 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제가 뭐 굉장히 세디스트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야지만이 나중에 혼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시어도 루스벨트가 했던 말처럼 선택의 기로 했을 때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틀린 선택을 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것이 최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삶에서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대학 올 때 여러분 과 선택한 거 만족하시나요? 만족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선택들이 앞으로 한 몇백 가지 뭐 국민대회 만족하시나요?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 이 선택의 누적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서의 여러분의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보험이 뭘까요? 혹시 경제학과 있어요? 없죠? 보험이라는 상품이 뭐 어떻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경제학 개론을 들어보면은 맹쾌 경제학의 이제 가운데쯤에 나오는 건데 보험은 여러분의 위협에 대한 위협 회피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차 타고 가다 사고 날 확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될 확률, 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암이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병원비로 지출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암보험을 조금씩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왜 보험회사가 그런 걸 해서 돈을 버느냐?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 삶에 있는 위협들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몇백만 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비행기 탈 때마다 그것보다 많은 위협을 느끼죠. 조금만 비행기가 출렁여도 그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행기 사고 나면은 10억을 주는 보험을 500원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은 그것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격차가 소위 말하는 보험의 프리미엄이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위협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선택했을 때 잃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잃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남들보다 조금만 덜 위험 회피적인 선택들, 그러니까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한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들을 했을 때 여러분은 보는 이득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들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에 고민해 보시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정된 위치가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제가 군대를 이제 병특으로 졸업했어요. 병특으로 이제 마쳤거든요. 제가 그런데 병특으로 마치면서 저는 정치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병특을 한 거였거든요. 제 친구들은 하버드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정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여러분 만약 정치한다고 생각하면은 병역을 어떻게 마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 정치를 하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병역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할 거라 생각해요? 만기 전역이고. 제 친구들은 하버드 제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공군 통역장교를 갔어요. 예. 공군 통역장교면 국방부 장관 통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가지고 나름 멋있는 이력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 정치한다 그러면은 그냥 직업 중에서 어떤 거 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검사. 그거는 이 정권에 특화된 그런 얘기고. 어쨌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법조인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판단해. 왜냐? 법조인은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열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을 하겠다는 선택 많이 하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스펙이 공군 통역장교와 변호사예요. 예. 왜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위험 회피적인 선택이니까요. 가장 안 위험하니까. 정치한다고 쏘다니다가 굶을 위협이 없고 나중에 군대 때문에 손가락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죠. 근데 저는 애초에 정치하겠다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병특을 해서 저는 원래 벤처하겠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병특하다 보니까 제가 병특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2년 전에 병특했던 사람 중에 싸이가 있었어요. 근데 싸이가 병특하다가 부업으로 노래 부르다가 걸려가지고 군대 2번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병특하면서 과외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그러면 영리 활동하면 안 되는데 뭐 해야 되지? 비영리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되게 대한민국 제일 큰 봉사단체가 됐고 그때 저랑 교육봉사단체로 경쟁하던 사람이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 봤을 공신 강성태예요. 그 성태 형이랑 저랑 이제 교육봉사단체에서는 쌍벽을 이루면서 이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이제 영입이 된 거거든요. 전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같이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앞서 나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쟁이 위에서 이제 그 주어진 과목대로 가서 경쟁하면은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다른 길을 갔더니만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서 유일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은 정치하기에 더 적합한 스펙이 되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있어가지고 계속 선택의 지점들이 들어올 텐데요. 조금 더 위험해 보이지만은 조금 더 색다른 선택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마다 조금 더 위험하면서도 색다른 선택들을 했을 때 누적되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런데 51%의 확률로 내가 오르는 주식을 맞출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51%의 확률로 오르는 주식을 맞출 수 있는데 그걸 100번 반복 시행하면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진짜. 예. 도박장에 가가지고 51% 확률로 이길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떼돈 버는 겁니다. 복리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남들보다 조금 이제 더 위험을 감수한 선택해가지고 얻는 이득들이 누적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한참 앞서 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위험 회피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 보면 되고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다 하는데요.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이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고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수 진영 사람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얘기했죠. 가면은 광화문에 가보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흔드는 건 알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그건 성조기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조기를 왜 흔드는지도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예. 뭐 미국과의 어떤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뭐죠?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사람들이. 예. 이스라엘은 실제로 가보면 기독교 탄압 국가에 가깝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숫자를 더하기를 안 써요. 덧셈을 나타내는 기호로 한글 5자랑 비슷한 걸 쓰거든요. 십자가 표시를 쓰면 안 돼가지고. 교과서에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사가 저희 국회 저희 방에 찾아왔길래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사도 몰라요. 자기 나라 국기가 왜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휘날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건데 어쨌든 한미동맹 같은 거 보수 진영에서 신두단지처럼 이제 모시고 있는데요. 이런 건 한번 지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작 트럼프는 바뀌었어요. 예. 바이든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대주의 외교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대주의 외교가 뭐죠? 결국은 우리가 과거엔 중국의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은 경제적인 무역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이 받아가는 형태. 그런 것들이 사대주의 외교였잖아요. 중화 질서에 들어가는 대신에 조공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얻어가는 체제. 그리고 체제 보장을 해주고. 근데 그게 사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우리도 그 질서 안에 들어있었던 게 사실이죠. 우리가 부인하고 싶든 말든 간에.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자기가 그런 부담을 져가면서 안보를 책임져주고 경제적 이득을 다른 나라에게 내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가지고 공장을 미국에 가져오라 그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가가지고 미국에 몇십조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가 어깨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도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수는 친미적 성향 그리고 진보는 반미 반일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탈피해야 될 관점이 아닌가. 저는 미국에도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외교 잘하는 것처럼 이제 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가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땡큐 미국 뭐 이런 거 해준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변하는 시대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정치 세력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자,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고도 얘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한 3, 4년 동안 논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대충 정리되어가는 분위기죠. 예,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서도 젠더 이슈를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 중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에 해당하는 것들 지금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역사가 한 20, 30년 됐다고 치면은 당연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성부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그 역할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가부장제도 굉장히 심했고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여성부가 역할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여성부가 원래 일시적으로 생성된 부처였는데 계속 유지되면서 엉뚱한 할 일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적 조류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사태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동덕여대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동덕여대에서 결국엔 공학 반대 시위를 하면서 자기 학교를 자기 손으로 이제 때려 부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이게 현장에 가보고 좀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은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위가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공학 반대라고 하는데 사실 공학 반대를 하려면 공학을 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학교를 때려 부수는 정도까지 갈 일이냐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고 제일이 황당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연합뉴스에 촬영한 사진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동덕여대 졸업식 사진이거든요. 자기 학교를 일부 학생들이 자기가 때려 부수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 졸업 사진을 찍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배경의 어느 각도를 잡아도 이런 게 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판때기 앞에 놓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정들었던 교정에서 졸업사진 하나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건데 저는 이게 사실 많은 동덕여대 구성원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일원들한테 충격을 준 사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결국에는 어떤 전혀 말로써 이런 타협이나 이런 걸 풀어내지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찌 보면 보호받고 지금까지 과격한 행동이 좀 자제되어야 될 공간이었던 교육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 커지는 것이고 저는 아직도 걱정하는 게 만약 이번 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100%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8대 0이라고 생각하는데 8대 0 탄핵이 인용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헌법재판소를 습격하려는 일부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솔직히 걱정되실 거 아닙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서부지법을 법원을 때려 부수러 갑니까? 제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판사를 잡으러 그 법원 위에까지 뛰어 올라가고 판사 잡았으면 어떡할 건데요? 판사를 못 발견했으니 망정인데 발견했으면 어떨 건데요? 뭐 습격할 겁니까? 대책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대한민국 위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성의 영역에서 이런 논쟁의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 맞는 말을 계속 던지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차리면서 던졌던 것 중에 보면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무임 승차대회 가지고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던졌어요. 노인무임 승차가 사실은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65세 이상이 인구의 3, 4% 정도 됐을 때 시작된 제도예요. 지하철이 생기고. 근데 지금은 인구의 거의 한 20% 가까운 사람이 노인 무임승차의 혜택을 보는 계층이 된 상황 속에서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은 할인으로 일부 전환하고 그리고 한 연간 12만 원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 논의 정도면 굉장히 온 거는 아닌데 이 논의를 꺼내자마자 바로 다른 정당들에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신다면은 노인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지양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의 단어로 싸잡는 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강한 거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가 뭐겠습니까? 빨갱이. 예. 통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예를 들어 햇볕 정책 같은 정책을 선호한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유화 정책과 강경 정책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외 정책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북 유화 정책을 얘기하면 그 햇볕 정책을 얘기하면은 빨갱이 소리 듣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셔가지고 실제 그거를 대통령의 권한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대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 소리라는 말로 정리될 얘기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갈라치기 뭐 이런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뭐만 말하면 갈라치기. 너 갈라치기 하지 마. 너 갈라치기 하지 마. 이런 말만 반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문제는 절대 다뤄지지 못하고 쭉쭉쭉 흘러가지고 이제는 지하철 요금 2,000원 시대가 바로 앞에까지 다가온 거죠. 지금 수소 원가로 치면 이미 2,000원 넘었어요. 근데 그거를 적자를 계속 불려가면서
1,450원, 1,500원대 묶어놓는 거죠, 지금. 지금 1,400원에 1,550원까지 곧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기본 요금이잖아요. 예, 몇 정거장만 타도 요즘 100원씩 바로 오르는데 저는 결국에는 노인들은 결국에는 지하철 타고 무료로 다니면서 젊은 세대가 그걸 메꾸기 위해 가지고 인당 2,000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게 얼마나 이제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말이 많으니까 또 뭘 만들어야 됩니까? 기후동행 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기후동행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거 부족분은 또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이 단어에 대해서 꺼내면은 갈라치기 소리 들으니까 자꾸 편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 상황이 실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제가 동탄에 살잖아요. 동탄에는 GTX-A가 개통됐어요. 그런데 GTX-A는 처음에 개통할 때부터 노인 무인승차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해놓고는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역차별이 생기는 거죠. 뭐냐? 서울의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타는 노인들은 공짜. 오히려 경기도권에 사는 노인들은 GTX 타면서 몇천 원씩 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왜 발생했느냐? 기존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타협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 논의를 막아세우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가지고 역설적으로 서울에 사는 상대적으로 더 부유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고 경기도권에 사는 분들은 신분당선이나 GTX 탈 때 무임승차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더 나가가지고 아예 수도권 전철이 존재하지 않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계시는 노인분은 지하철 자체가 없으니까 무임승차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이런 역차별이 오히려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바로 뭐냐? 갈라치기 이런 단어 속에서 지속되는 거죠. 처음에 전장현, 예. 이준석이 태클 걸었던 것 중에 가장 빡셌던 게 전장현인데 여기 혹시 4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 있나요? 예. 예, 여기 아마 강북 지역에서는 4호선의 영향권에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저도 노원구에 있었으니까 4호선은 노원구민의 생명줄입니다. 예. 4호선 없는 노원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단곡에 상계, 노원, 창동까지 해가지고 꽉꽉 채워서 내려옵니다. 하루에 140만 명이 타는 그 지하철이에요. 그런데 이 전장현에서 4호선을 찍어가지고 본인들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 본진이 해화역에 있어서 그래요. 예,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 이분들 본진이 해화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본진이 해화역에 있으니까 해화역에서 계속 이제 투쟁을 시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4호선 라인 전반을 다루게 되고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거기 삼각지역도 있다 보니까 4호선이 이제 메인 투쟁의 장이 된 거죠. 여기에 보시면요. 이분들이 처음에 투쟁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이동권 투쟁한다고 생각하셨죠. 예. 저분들이 너무 지하철을 타는 게 어려워가지고 본인들의 생존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이준석,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은 왜 저걸 반대하는 것이냐 정도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95% 이상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지하철을 타기 너무 어려운데 저분들이 매번 승강장에까지 잘 내려오셔서 시위하세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승강장까지 내려오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뭐냐면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의 95% 가까운 역사에는 이미 장애인 이동 동선이 엘리베이터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부 한 대여섯 개 역사에 설치 안 되어 있는 거는 역에다가 엘리베이터 팔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서 그래요. 지하 구조가. 그래가지고 못 넣어놓은 곳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투쟁하시면서 맨 앞에 전면에 내세운 거는 이동권 투쟁이에요. 네. 우리가 이동권 때문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걸 지하철 운행도 방해하고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하철 탑승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어요. 장애인 이동 동선이. 그런데 대부분의 대중은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측은지심으로 우선 바라보기 때문에 저게 맞겠거니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의 이면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저분들이 주장하는 항목 중에 보면은 탈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 탈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서 중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에 모여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 한 20명이 사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이 한 대여섯 분 계시고 이런 구조로 이런 시설들이 운영이 되겠죠.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탈시설을 해야 된다.
탈시설이란 게 뭐냐? 이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분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국가는 모든 비용을 대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구조대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장애인 한 분이 예를 들어 집에서 시설이 한 집에서 생활하세요. 그럼 이분이 몸을 가누시거나 아니면 의사 표현하기 어려우신 중증이시면은 그러면은 이분을 도와드리는데 2명에서 3명 정도의 사람이 고정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장애인 한 분이 탈시설하기 위해 가지고는 실제로 2분에서 3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활동 보조비를 국가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지 가능한 복지 체제인지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주장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하철에서 140만 명이 타는 4호선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죠.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다. 비문명적인 행동이다라고 했더니만은 장애인 혐오자로 이제 제가 몰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게요. 장애인이 선하냐 악하냐를 여러분은 장애인의 특성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장애인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활동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은 장애인이 선하다 악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협의의 테이블에서 이걸 논의해야 되느냐도 하나의 중요한 지점인데 지금까지 오히려 장애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의도 정치권이 일반적으로 대했던 방식은 뭐냐면요. 저분들 맨날 저런다.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들어주는 척하고 돌려보낸다. 네. 그 다음에 또 1년쯤 뒤에 들어주는 척하고 돌려보낸다. 이게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장애인들 입장에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인 것이요. 그래서 만나주면서 예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해왔던 일인 게 뭐냐면은 그게 가장 안전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 저같이 따지고 들어가지고 지하철 보니까 역사의 95%가 엘리베이터 돼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야 너 장애인 혐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굳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의 실제 본질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계속 저도 바보가 아닌데 그냥 만나가지고 도와드릴게요 하고 1년 뒤에 보면 되죠.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정치인이 해왔던 가식의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완전히 우리 사회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혐오라는 단어, 아까 갈라치기라는 단어와 동시에 굉장히 이런 논의를 저해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혐오의 정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혐오의 기본은 싸잡아야 돼요. 예. 나는 전장현이 4호선을 막고 시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해. 제가 만약에 행동에 그러니까 4호선을 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비중을 찍어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혐오가 아닙니다. 왜냐? 저는 보수단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시위해도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싫어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장애인이 싫어 이러면 이거는 혐오입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싫어한다니까요. 나는 국민대생이 싫어 그러면 국민대생 혐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이 아주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인데 저는 분명히 전장현이 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게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너 장애인 혐오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맞아 이준석 장애인 혐오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아까 말했던 이런 논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왜냐?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분들이 정치인도 아닌데 그렇게 댓글 달고 흩어지는 분들에게 정치인도 아닌데 그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네. 하지만 혐오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것은 사실 빨갱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것만큼이나 대한민국의 독을 푸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간편하게 평가하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누군가의 노력에는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혐오, 갈라치기 이런 용어 이런 거죠. 어쨌든 저는 뭐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네, 오늘 질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건 다 패싱할 텐데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거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20대 중반 후반을 지배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치러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여러분 20대 후반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대통령 선거를 치를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의 가장 황금기가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피터 드러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바라는 정치의 이상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능동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뭐냐? 정당에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정치가 여러분이 바라는 이성의 영역에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한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사실 그게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실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정치인 하나하나가 사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주목하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근데 그 안에서 공정한 심판이 돼주고 실제로 올바른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 6만 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러분 6만 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여러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오필슨 코리아를 부르면은 여러분은 그 안에서 뭐 하나의 화음이 돼가지고 응원 목소리 좀 들리겠지만요. 여러분이 거기서 돌출해가지고 우리 선수를 뛰고 있는데 갑자기 육두문자를 쓰면요. 다 들려요. 네, 그 선수들한테. 그래서 그 선수가 사기가 저하돼요. 게임 그르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 경기장에서 사실 그 선수들 뛰는 거, 정치인들 뛰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적어도 비이성적인, 반지성적인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마쳐보겠습니다. 어쨌든 개혁신당의 당원 가입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예, 오늘 일부러 제가 축약해가지고 한 게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보려고 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저희가 그 사전 질의 예, 사전 질의 먼저 우선 해볼까요? 예. 제 세팅을 좀. 예. 아유, 근데 진짜 정치가 요즘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저도 처음 겪어봅니다. 예,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거든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랑 굳은 신뢰가 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진짜. 예. 예, 5개 정도 사전 질문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많이 답하기 위해서 짧게 답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그 사전 질의 받은 거 5개만 간단하게 진행하고 현장 질의 예.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연금개혁안에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금개혁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내보신 분 있어요? 네, 뭐 잠깐 알바라도 해가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내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지금 13%까지 이제 올리는 거로 여러분 버는 거 13%까지 올리는 거로 이번에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9% 정도 되거든요. 이게 원래 고용주가 반을 내고 여러분이 반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럼 4.5%에서 6.5%로 오르는 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그 세금이나 이런 조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귀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업주가 뭐 절반을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줘서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반 내든지 간에 똑같은 비용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여러분이 임금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분 어차피 안 냈으면 여러분의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착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이 13%나 9%에 가까운 금액을 실제로 내는 거다. 그래서 그쪽이 반 내는 것 같은 착시 효과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3% 가까운 비용을 여러분이 내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게 허울 좋은 얘기지만은 지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더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더 받는 건 나중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국민연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는 현금이고 뒤에 거는 부도수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지금 KDI에서 제안했던 거 보면은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라는 얘기를 해요. 구연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운행되는 연금 제도고요.
신연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넣어가지고 새로 만들자는 건데, 그런 문제는 구연금이 설계된 제도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이 폰지 사기처럼 대주면은 그걸로 가져갈 계획이었는데 그게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신연금에 넣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연금의 혜택을 볼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죠. 그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조세로 메꿔 넣어가지고 당신들끼리 해결해라 라는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펑크난 부분이 있으면은 당신들 세대에서 메꾸고 가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 유권자의 지금 가장 큰 덩어리가 거기에 50대, 60대 블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조세 투입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추계에 따르면은 거의 600조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600조 원 정도를 메꿔 넣어야지만이 구연금과 신연금의 분리가 가능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연금제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사실 그러니까 펑크난 금액입니다. 예. 이미 여러분 세대에게 한 600조 정도의 펑크가 전가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600조 전액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최대한 지금 세대가 조세를 메꾸고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연금 개혁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 오늘 공표되었는데, 이게 통과된 대로 가면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내기 시작하면요, 평생 아마 내야 될 연금의 양이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노동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이 고소득자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이 더 받게 될 연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이걸 통과시키면서 여러분 한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인데 사실은 나중에 2천만 원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넷돈 한 5천만 원 손해보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이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언론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약간 이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는요,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개헌한다 그러면 개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60, 70%가 동의하고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약간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무의미한 여론조사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개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개헌을 하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물어보기가 복잡하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뭐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 수요가 발생한 게, 아까 큰 틀에서 정치가 반지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발생하는 거지.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다고. 저 사람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인데 미친 짓을 한 거고,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어도 미친 짓을 했을 거고, 수상이었어도 미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뽑힌 거에 문제가 가장 큰 거지. 저는 그래서 개헌이 그 권력 구조 조금 바꾼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일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로또주의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 문화 자체가 좀 개선돼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세대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교육된, 훈련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그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아마 이게 왜냐면 나이 든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선출된 왕을 모신다는 개념이 심해요. 정치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시대에 대한제국까지 갔다가, 왕국에서 황제국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식민지 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광복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가야지 하다가 이제 사실상 왕족 출신인 이승만을 그냥 대통령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철권 통치를 하는 군인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함은 그냥 이거가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당시에 군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가장 교육 잘 받는 엘리트였으니까, 장교들이. 그때 그들이 주도한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빨간당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도 민주화라는 걸 할 때 어느 나라든지 영웅을 세워요. 영웅을.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가보면 넬슨 만델라를 영웅을 세웠죠. 독립운동을 위해서 인도도 간디나 네루를 영웅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나 민주화 투쟁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는 영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웅을 중심으로 민주화도 영웅서사로 이제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김대중, 김영삼 같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향수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민주화의 정당에서도 그런 영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당시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 하나만 풀어낼 수 있는 지도자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잘 알고 거기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인데 이거는 저는 더 이상 어떤 현인 한 사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이제 썰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릿수를 확 줄여버려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에 임명되면 만여 개의 자리에 낙하산을 내려보낼 수 있다 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뭐 사실상 한전사장부터 지금 한전사장 누가 보시면 혹시 아십니까? 김동철 의원이라고 4선 전직 의원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전력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 외에도 보면 무수히 많은 이제 낙하산성 인사들이 가가지고 공기업부터 이런 거대 덩어리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오히려 조금씩 잘라내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 또 얘기 나오겠죠. 민영화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단순하게 자꾸 뭐 이렇게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는 얘기를 하면 그럼 민영화하자는 거냐 나쁜 놈 민영화 나쁜 거 이런 거로 가지 말자는 거. 제가 민영화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언뜻 보면 뭐 민영화하면은 뭐 요금이 갑자기 2배로 뛴다 3배로 뛴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민영화된 기업 굉장히 많거든요. 포스코가 민영화된 기업이에요. SK텔레콤이 민영화된 기업이에요. KT가 민영화된 기업이에요. SK주유소가 민영화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SK주유소가 GS보다 비싼가요? 딱히 그런 인상은 없죠. SKT와 KT가 다른 나라에 비해 통신비가 비싼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거는 사실 가격 구조에 있어서 경쟁으로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독과점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린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그런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분도 그분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하겠다 나오시는 분인데 최근에 젠비디아 논란 보면은 이분이 자기가 엔비디아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엔비디아를 만들어가지고 30%의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국민 여러분이 세금 안 내도 되는 세상 만들겠다. 이게 정연적인 박정희식 개발 마인드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판단하기도 대한민국 유권자의 상당수는 그런 뭔가 나라님이 우리 경제를 갑자기 살려줄 거야 같은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뭐라도 제시하려다 그런 걸 제시한 거죠. 사실 엔비디아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냥 요즘 핫해지니까 그걸 언급하신 거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대통령이 만능 인물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띄워 올리는 것도 좀 이제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은 무조건 분권이고 권한을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최근에 검경 정치로 인한 논란이 많은데 직접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는 긍정적인 견해와 극단주의를 주장한다는 비판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광장 정치라고 하는 것과 함께 유튜브가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거든요. 알고리즘이나 확신 효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준석은 조국 딸과 결혼했어,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위에 뭘 쌓으려도 다 거짓말이거든요. 밑단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 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 이걸 무슨 뭐 검열로 할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 국민들이 면역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예. 이제는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미친놈이 캡틴 아메리카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CIA라 주장하면은 안 믿겠죠. 우리 사회가 사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쪽으로 서서히 진화를 해갈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광우병 시위했을 때 그때는 막 우리 이제 뭐 그때 몇 살이셨죠? 광우병 시위 때 거의 5살 이랬을 때였는데 광우병 시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그 선동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때 뭐냐면은 뭐 허리띠만 매도 소가죽에서 광우병이 옮겨 붙어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뭐냐면 그 동방신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동방신기 팬클럽이 막 이렇게 막 눈물의 편지 쓰고 이래요. 동방신기 오빠들이 광우병 소먹고 죽을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가지고 보내고 진짜 광란의 극치였거든요.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비슷한 선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도 하도 가짜뉴스가 횡행해가지고요. 미국에도 이제 그 농담처럼 뭐가 있냐면요. 미국 인터넷 사이트 가다 보면은 까만색 배경에 왼쪽에 무슨 뭐 멋있는 말 쓰여 있고 오른쪽에 사람 사진 하나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 까만 배경에 글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럴듯한 사진 붙여놨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사진을 유포시켰어요. 예. 그런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저는 지성의 힘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원래 저희가 사전 질문 조금 더 준비했는데 네. 또 현장에서 예, 그럴까요? 더 많은 얘기하고 싶어서 네. 사전 질문 여기까지 받고 현장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손 재고 계시면 의원님이 지목해 주시면 마이크를 빨리빨리 다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쪽에 예. 정말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학기술 관련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 그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총 30명으로 일반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해서 네. 수상하기까지 평균적으로 30년에서 4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기초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의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과학자는 사실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연구도 상당한 자본이 들어가는 환경을 바뀌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뭐 수학 같은 경우 허준희 교수 같은 사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쯤 돼가지고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과학자들의 성과가 나올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있고요. 이미 노벨상에 근접한 몇 명의 교수들이 있다고 지금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운입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급의 연구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있고요. 거기서 그걸 받느냐 아니냐는 이제 그때 특별한 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성추행 때문에 완전히 나락갔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2004년, 2005년 이럴 때부터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고은 시인 이런 분들은 거의 미국에 살았어요. 맨날 가서 시 낭송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벨상 로비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한강 작가가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노벨 문학상 타는 것처럼 노벨상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그런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과학 연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웬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기는 좀 어렵다. 기초과학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쫓아가야죠. 예. 예, 저기 뒤에 바로 예. 가까운 데서 빨리 그냥 돌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박헌입니다. 네. 현재 국민대신문 기자로서 네. 태극기 집회 관련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극기 집회는 왜 어떻게 보수 우파, 특히 광장에 나온 보수 우파의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쟁이 석방 집회 때부터 현재 탄핵 기각 집회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런 앉으셔도 돼요. 정치적 경쟁이 있을 때는 A와 B의 대안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야지 이제 헛봉이 안 드는 건데 이걸 자꾸 선악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예. 그 정치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대안 중에서 나은 것을 선택받는 것이 대안 경쟁인데 자꾸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애국이고 너는 매국이다 프레임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매국으로 몰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상대를 범죄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크게 달랐던 점이 뭐냐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랑 상대할 때 그분을 악마화하기보다는 그분을 멍청한 사람 만들기 노력 많이 했어요. 예, 그분이 무슨 뭐 수직이 착륙하는 비행기를 띄우겠다 그러면 그거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바보 아니냐. 엔비디아 얘기하면 젠비디아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런데 검사 출신 지금 윤석열 한동훈조 같은 경우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이란 말에 내포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애국이면 얘는 매국이다라는
또는 니네는 애국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꼭 정치가 아닌 어떤 분야 논쟁할 때도요. 대안의 경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선의와 악의의 대결로 놓는 순간 상대랑 결코 이제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제가 이재명 대표 좋아하진 않지만 자기를 완전히 감옥 가두려고 하고 정치적 세명 끝내려고 몇 년 동안 달려들고 있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인가는 별개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논쟁이 남 감옥 넣기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얼마나 허접했냐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그때 뭐 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이 많겠지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의 경제 공약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윤석열의 경제 공약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지난 대선은요 교육 공약도 기억 안 나고요 통일 공약도 기억 안 나요. 왜냐?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 갖고 싸웠기 때문이죠. 예. 법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될 걸 정치로 끌고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회의 많은 영역에 가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페미니즘 논쟁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산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요. 여성의 권리에 대해 가지고 이게 옳냐 이게 옳냐를 갖고 대안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꼭 범죄를 끌고 와요. 예.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여자라서 죽었다가 가장 첫 멘트예요. 범죄로 가는 거죠. 범죄로 가면 그건 선악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범죄를 옹호하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죽었다. 근데 여자야. 그럼 여자라서 죽었다. 그럼 다 같이 나가서 강남역에 시위하자. 해화역에 시위하자. 이수역에서 뭐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맞았다. 그냥 다 그때 이수역 사건 허위 사실이었는데 선동해가지고 선악으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때 이수역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술집에서 여성분 두 분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화장을 하지 않고 쇼컷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분 두 분이 욕을 하면서 팼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다 뻥이었잖아요. 먼저 여성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남성들한테 음담패설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술 취해서 굴러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어디 가서 우리 편을 모을까 해가지고 범죄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논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어떤 불공평한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풀어보자라는 대안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범죄 얘기 나온 순간부터 페미니즘 얘기는 저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간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싸잡아야 되거든요. 범죄 얘기하다가 실제로 그럼 그 결말이 뭐겠어요? 한국 남자는 다 범죄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페미니즘 쇠퇴하느냐? 30대 중반부터 쇠퇴하거든요. 왜냐? 결혼을 해봤는데 내 남편이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예를 들어 아이를 둘을 낳으면은 남남 여여 여남 남녀 이렇게 75% 확률로 내가 아들이 있는데 한남 유충일 할 수 없잖아요. 내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 논리적 모순을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남 유충을 나왔어. 그 모순 극복 못한 분들은 계속 그런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정당하고 왠지 건전한 논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제부터가 애초에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너무 대한민국에 많이 널려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예. 혹시 방금 답해 주신 기사에 인용했을 때 예, 이미 다 영상에 MBC에 찍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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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23학번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 한시아라고 합니다. 예. 먼저 강연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한미동맹 이야기하시면서 미국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 한미일 동맹과 관련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개혁 신정과 같은 제3당에서 다음 지도자가 나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이 따로 갈 수 없는 주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은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하고 그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집권하면은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이미 우리에게 강제된 부분이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 있어 가지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대규모의 육군과 대규모의 방산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서방 세계 국가들과 무기 체계가 호환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니 뭐 여기저기 체코니 이런데 무기 수출 왕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맞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그 방산이라는 것들을 발달시켜가지고 자주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국방 역량이 강화가 됐을 때는
실제로 미군에 대한 의존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탐지 전력 같은 것들. 예전엔 우리가 안 가진 것들이 많았어요. 대잠수함 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사용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공중국유기라든지 정찰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게 많았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전투기도 로우급, 미들급, 하이급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하이급 전투기 같은 아주 고급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로우급과 미들급 같은 경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지경에 달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냉정하게 이제 자주국방에 대해 가지고도 보수 진영 좀 열린 마인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갈수록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서는 벗어나려고 할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오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출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젖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꼭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핵 잠수함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대놓고 정치인들이 얘기할 건 아니고 집권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게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네, 또 질문. 예, 여기 앞에 예.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예. 정치개혁과 2학번 박주영입니다. 예. 오늘 강연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네. 이준석 의원님만의 말 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본 것을 말할 때는 그래도 의식 구조가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의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그리고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머릿속에서 우리가 미리 이제 실험해보는 것들을 많이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은 좀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고 수사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좀 의미 있는 사람들의 유명한 발언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2004년도에 오바마가 이제 정치인으로 신출되기로 데뷔할 때 그때 했던 말들 같은 거, 표현 같은 걸 보면서 야, 말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보다가 나중에 자신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마해 보시면 된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영어랑 중국어를 좀 하는데 저는 제가 영어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챗GPT랑 연습 많이 해요. 예. 그런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챗GPT가 그런 유려한 표현들 같은 경우도 꽤 잘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대화 모드로 놓고 그런 것 너무 찐따 같아 보이긴 하겠지만은 혼자 집에 앉아서 그러면은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시사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표현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챗GPT 같은 사람들이 애들이 학습하는 게 뭐 그런 아주 훌륭한 연구 자료 이런 것들 많이 학습해가지고 표현력이나 아니면 사용한 용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동료와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챗GPT 같은 애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표현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혹시 질문? 네. 저 뒤에 한번 가볼게요. 맨 뒤에 모자 쓰신 분, 네. 화이트삭스인가? 네. 큰 소리로 하시면, 네. 자, 그러면 국회의사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어떻냐? 그 정확히는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기분을 맞춰준다거나 왜냐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반 이재명의 축에 들었으면 그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든 낙선시키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신 관련해서 유죄가 예상을 했는데 사실 무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서 본인 일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많은 사람 쳐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정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위험성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2심 판단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2심 판단 같은 경우 1심에서 같은 사실관계인데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법리를 정반대로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게 되면 법전은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의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선거법이라는 거는 선악을 가르는 법은 아니에요. 무슨 말 이게 형사 재판을 하긴 하지만은 돈을 횡령했다 이런 건 선악에 대한 문제죠. 선거법은 이제 말하다가 이제 이게 거짓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건데 저는 이게 선악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하다가 보면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게임의 룰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하다가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파울해가지고 자유투 준다고 해가지고 악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법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 말에 대한 부분인데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정도의 형이 나오는 것이 옳냐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거짓말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장모한테 10원짜리 받은 적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당선된 사람은 기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불공정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해가지고 대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예, 저 뒤에 예, 머리 기신 분 앞에 쑥색. 예. 아 여기. 네. 다른 질문으로 예. 앞으로 이제 북한에 관해서 좀 정책을 정할 때 윤석열 개인의 어떤 견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요, 저는 통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통일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 사이즈를 늘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통일로 한 번에 2,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유입되는 것이 그나마 안정적인 방법일 것이다라는 생각하고요. 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선악의 논쟁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요, 북한은 전부 다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북한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식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국가가 땅을 팔아먹어가지고 통일 비용을 대야 될까요? 아니면 n분의 1 해가지고 북한 사람을 나눠줄까요? 이런 거 되게 유의미한 논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웬만한 자산 불평등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북한이라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땅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토지 제도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해봄직한 논쟁이거든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을 때 그때 흡수 통일이었는데요. 서독에서는 동독이 무너져가지고 동독의 주들이 서독 연방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 고압적인 자세로 동독에 대했어요. 동독 군인들은 대부분 제대시켜버리고 동독 공무원들도 상당히 자르고, 무엇보다 동독의 지도자였던 호네커라는 사람은 탈출하려는 동독 사람들을 쏴 죽인 죄로 재판정에 세웠어요. 그래서 재판받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한다고 했을 때 뭐 무력 통일할 거 아니라 그러면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하려고 그러면 김정은이나 아니면 북한 지도자랑 어떤 식으로 협상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김정은을 인정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어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지가 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범죄자잖아요. 우리 군함을 공격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수장시켰다고 한다면은 그 완전 범죄자고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건데, 김정은한테 너 통일하면 처벌할게 이러면 통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김정은 잡아 넣어야 된다. 네. 아니면 김정은 봐주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게 논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김정은을 처벌하자니 김정은이 통일하자고 할 이유가 없고, 김정은을 봐주자니 그러면 우리 원칙에 안 맞는 행동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국립묘지가 있죠. 북한에 가면은 혁명열사릉이 있죠. 혁명열사릉 다 파묘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국립묘지로 대우해야 될까요? 혁명열사릉은 6.25 때 우리 쳐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우리 국립묘지에 계신 분은 우리나라 지켰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타협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강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 괴뢰 집단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6.25 때 내려온 분도 있겠지만 6.25 때 올라간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그 일제시대 때 땅 문서 들고 와가지고 야 사실은 여의도 땅이 다 내 거였어. 그럼 이걸 인정해줘야 될까요? 그런 문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 헌법대로라면 그분의 재산적 가치는 그분이 잠깐 이북의 괴뢰 도당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지 그분의 재산적 가치를 우리가 부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가 이제 통일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사실 정작 그 논의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우리가 통일에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머지 통일 교육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아닙니다. 웬만한 건 우리 시스템으로 통합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교육제도에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의 경제제도에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보면 통일 교육 시킨다고 쓸데없는 거 가르쳤거든요.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라고 한다. 그거 배워서 뭐 하냐고요. 예? 도시락을 곽밥이라고 한다. 어쩌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냥 암기의 영역이고요. 실제 이 중요한 충돌의 지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서 우리가 준비돼야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김정은 용납 못하면은 대화의 첫 물꼬 자체가 통일하자. 그럼 넌 통일하면 넌 죽을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치 동아리나 이런 거 활동하면서도요. 한번 이런 걸 열어놓고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선뜻 여기에서는 제가 손들라고 했을 때 감히 김정은을 용서하자는 얘기가 어느 누구도 손들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 그래 통일하려면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의 사전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될 때 나중에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윤택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이제 방금의 마지막 질문이고 이제 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행사는 시간 관계상 짧지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특강을 와주신 이준석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것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또다시 상대를 악으로 놓으려고 이렇게 경쟁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과 악의 경쟁이 무의미한 게요. 여러분이 겪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이재명, 윤석열의 치킨 게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경쟁보다는 뭐 선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망가뜨릴 수 있고요. 악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잘 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편의상의 도덕적 선악 대결보다는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인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